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어제 방한한 가운데 한국GM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회의를 연기하면서 대화 의지를 비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채용비리 관련 재조사를 반복하는 등 채용비리 기준을 잡지 못하자 은행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의심거래 감독 시스템이 부실하다며 잇따라 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증권사 배당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장 증권사들은 자사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어젯밤 방한한 가운데 한국GM노사가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회의를 연기했습니다. 대화로 풀자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 있을 8차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GM노조가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중노위 2차 쟁의조정회의를 연기했습니다. 한국GM노조 관계자는 대화로 풀자는 의미라면서 내일 인단협에 회사가 좋은 안을 갖고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쟁의조정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10일이던 조정기간은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GM노사는 지난 9일 중노위 1차 쟁의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 2차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조정중지는 서로 입장차를 좁힐 수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 내려지는 조치인데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파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노조가 대화로 풀자고 손을 내민 겁니다. 한국GM노사는 내일 오후 인천 부평공장에서 8차 인단협 교섭을 벌입니다. 지난달 30일 7차 교섭이 결렬된 지 약 2주 만입니다. 앵글 사장은 지난달 노조 지도부와 면담에서 정부가 20일 정도까지는 자구안을 확정해서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자금난 상황에서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 다시 방한한 앵글 사장은 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실사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한 GM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앞선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뒤엎으며 재조사를 반복해 은행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두 차례 걸쳐 완벽하게 조사했다던 은행권 채용 시스템 점검 결과는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감독당국이 채용비리에 대한 기준을 상실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채용 가이드라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또다시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한 재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임직원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입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말과 올 초 11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신한은행은 한 건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뒤늦게 신한금융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던 금감원은 다시 입장을 바꿔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결정이라 감독 당국에 대한 신뢰는 또다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최영식 전 금감원장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부정 채용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최 전 원장이 연루된 하나은행의 임원 추천 채용은 부정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더니 여론에 밀려 특별검사단을 꾸리고서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독 당국이 매듭을 짓지 못하다 보니 은행권은 매번 조사에 협조하며 혼란과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용 비리가 아니라던 것이 재검사에서 비리가 되고
조사 대상이 되는 시기도 점점 뒤로 가는 상황이라며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딴 채용 비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공동의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지만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상황만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다 보니 언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연이어 금감원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체계와 관련 개선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삼성화재와 하나손해보험에 이어 최근 농협손해보험도 지적을 받아 업계 전반으로 관련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NH농협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한 내부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 현금 거래 20건을 30일을 넘겨 지연 보고하거나 고객 위험 평가를 단지 고액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체계에 대한 개선 조치를 받은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농협손보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의 추출 기준이 편중돼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심거래 발생에 대한 보고를 신속히 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1월 같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하나손해보험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다는 점과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거래 패턴과 다른 양상의 거래가 나타날 경우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농협손보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바꾸고 절차별 보고 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해선 고객의 신원, 보험 계약 정보,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특정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에 해당할 때 경보가 발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삼성증권 사태에서 시작된 증권사 배당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장 증권사들은 삼성증권과 시스템이 다르고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증권사별 시스템 안전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야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증권 사태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우리사주 배당 입력 시스템입니다. 현행법상 상장증권사가 일반 주주나 우리사주 조합 직원에게 주식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탁결제원의 주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현금 배당을 할 경우에는 다릅니다. 일반 주주가 대상이라면 예탁원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할 땐 예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 직원 계좌로 배당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처음에는 현금 배당을 계획했기 때문에 예탁원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실수로 주식 배당을 선택했음에도 예탁원의 주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발행하지 않은 주식도 배당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의 배당 입력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고 주문 실수를 일컫는 팻핑거 사태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상장증권사 중 4곳이 삼성증권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점검을 하지 말고 회사의 레드팀을 운영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할 경우 어떤 허점은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레드팀은 약점을 공격해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가상의 적군을 말합니다. 다른 상장증권사들은 자사 시스템에는 허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현금과 주식 배당 시스템이 분리돼 있고 개인 보유 주식수 이상 배당주를 지급하는 경우 자동 차단 장치가 발동된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도 현금, 주식 배당 시스템이 분리돼 있는 것은 물론 주식 배당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장이 일괄 수령 후 직원들에게 재배분하는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등도 현금 배당 시스템만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안전 여부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금감원의 현장 검사가 끝난 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년 전부터 탈석유와 산업 다각화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코트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 회사인 아람코사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김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트라가 오늘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인 아람코와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사업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비전 2030은 사우디 정부가 2016년 4월에 탈석유와 산업 다각화를 위해 내건 정책으로 막대한 자금을 자국에 집중해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재원은 아람코를 기업 공개해 이중 일부인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우디의 경우 산업 기반이 미미하고 경제발전 계획 실행 경험이 없는 것이 약점입니다. 따라서 사우디 정부의 경우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일으킨 한국식 경제 성장 모델에 관심을 갖고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코트라와 MOU를 체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코트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우디 정부와 양국 간 무역, 투자, 교육 협력 지원과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건설, 조선, IT 등에 대한 산업협력, 비전 2030 추진 관련 필요정보 공유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건설, IT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사우디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살만 왕사제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한화 540조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인 네온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의 진출도 기대됩니다. 네온 프로젝트는 26,500제곱킬로미터 부지의 풍력과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담수화 설비를 통한 식수 확보를 통해 바이오 산업과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특급 호텔이라고 하면 20, 30대 젊은 층은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20, 30대는 본격적으로 소비의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 면에서 호텔 업계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최근 특급 호텔들은 젊은 손님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뷔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중구의 특급 호텔 뷔페. 뷔페에 들어서자마자 형형색색의 디저트들이 고객을 반깁니다. SNS를 즐기는 젊은 고객들은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디저트들을 사진에 담는 데 한창입니다. 이런 호텔 뷔페 와가지고 약간 예쁜 디저트나 약간 좀 예쁜 음식들 같은 거 조금 더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서 사진을 좀 찍고 또 SNS에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뷔페 곳곳에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 셰프들이 직접 자국 요리를 조리해주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인도에서 온 셰프가 직접 인도의 요리인 난을 반죽하고 홍콩에서 온 셰프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딤섬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에서 현지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어 해외여행을 즐기는 젊은 고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특급 호텔들이 20, 30대 젊은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 뷔페 레스토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매력이 약하지만 미래 우수 고객이 될 젊은 소비자들이 처음 다가가기 편한 것이 뷔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텔 식음료 매출의 50~60%는 뷔페에서 나오고 뷔페는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 젊은 고객의 매출 비중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단골 고객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 젊은 층을 공략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매출,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선호할 수 있는 뷔페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미래 큰손이 될 젊은 층의 눈길을 끌기 위한 호텔 뷔페의 변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 등 각종 현안들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 4월 임시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4월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현재 열흘 넘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평행선을 여야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가 회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도 점심도 그저 밥만 먹고 끝이 났습니다. 이견은 전혀 좁히지를 못했고요.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끝내 국회 문은 열리지 않은 건데요. 이로써 9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산이 됐고 자연스럽게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시정 연설도 불발이 됐습니다.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의 파행 이후 두 번째 본회의도 거듭 파행된 겁니다. 현재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여야 간의 갈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일단 골자는 KBS나 MBC 등 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을 선임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앓는 공영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건데 선출 방식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선 이전이 2016년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 보죠.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해 7월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방통위가 추천하는 이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의 추천으로 바꾸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사장을 임명하는 절대 다수제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 여야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모양새입니다. 여당 시절에는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되자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을 추진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여당이 된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사장 선출제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참여형 사장 선출제는 성별이나 지역 등을 고려해서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의 과반 찬성으로 한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야당은 방송사 사장까지 인기 투표로 뽑자는 거냐며 강력하게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외유성 출장 논란이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전국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태입니다. 네, 꼬인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 특히 추경 집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만큼 사실 추경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극단으로 치닫자 정부는 이를 잡겠다며 3조 9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 무려 2조 9천억 원이 청년 일자리에 고스란히 쓰일 돈인데요. 여야가 동의를 해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국회가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추경 집행 역시나 안개 속입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돈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취업난에 시달리자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해 청년 실업 문제를 풀겠다라는 건데요. 핵심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연간 1,000만 원가량을 줘서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하고요. 청년 내의 채용 공제 등을 통해서 목돈 마련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간만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때 집행이 돼야 한다며 특히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은 6월 지방선거 이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렇게 추경 집행이 국회에 발목이 잡힌 와중에 청년 실업률이 또 치솟았다고요. 네,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를 좀 살펴보면 3월 전체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악으로 치솟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11.6%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는데요. 보통 실업률이 2월에 피크를 보이게 되고요. 3월에는 개선이 되는 추세를 보이곤 하는데 올해는 고용 빙하기가 이어지며 3월에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 발도 못 된 청년 일자리 추경이 왜 빨리 진행돼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임시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이 152만 9천 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평균 임금 157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랜서 44%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일방적 계약 해지와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2달간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뮤지션과 디자이너, IT 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72%는 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이었으며 프리랜서 간 수입 양극화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균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32.6%였으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39%,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15.5%,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 7%, 400만 원 이상은 5.8%를 차지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이 50만 원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자는 14.1%였습니다. 서울시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끊고 사회 안정망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는 11월 초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본 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수시, 정시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시가 바뀔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입시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학년도에 수시 모집 제도가 도입된 후 25년 만에 수시 정시 모집 개념이 통합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을 현행 11월 셋째 주에서 11월 1일로 약 2주 앞당기고 11월 20일쯤 성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11월 말부터 대학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2월까지 합격자를 가리는 일정입니다. 즉 수시와 정시 모집 구분 없이 25년 만에 단일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수험생 1인당 지원 횟수는 기존 최대 9회에서 6회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경영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TF의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번 TF를 통해 금감원이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원장은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핵심적 기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병진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가 단장을 맡는 TF는 앞으로 3개월간 인력과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 원장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대신 방식 심의가 제재 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제재의 공정성과 수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인 진술인과 금감원 검사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 심의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 답변 등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김 원장은 검사 실시 단계에서 조치 예정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방 검사 절차를 규정 지침에 맞게 실시해 검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오늘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자구 계획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날 새벽 밝힌 법정관리 신청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어버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의 연구 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현장 검사에 8명을 투입했습니다. 통상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검사 인력이 4-5명인 것을 고려하면 2배에 달하는 인력인데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카카오가 미국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에 326만 달러, 우리나라 돈 약 34억 9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투자로 리프트의 주식 총 82,755주, 지분율로 따지면 0.03%를 취득했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